나 요즘 행복해지기 위해 그만둔 일이 있어. 친구의 그 말에 행복을 위해 무엇을 그만두었는지가 궁금해졌다. 직장을 그만둔 걸까? 아니면 스트레스 받는 다이어트를 그만둔 것일까? 궁금해하는 내게 친구가 답을 해주었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을 그만두었다고? 인생에서 거짓말을 그만두면 행복해지는 거야?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한 척하는 거짓말. 싫은데도 좋은 척하는 거짓말.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하는 거짓말. 맛없는데도 맛있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들을 그만두기로 했어. 거짓말처럼 친구의 얼굴이 환해졌다. 길을 잃으면 어때? 이곳 풍경도 나쁘지 않은데. 난 버스 타는 것을 좋아한다. 어린 시절에는 눈앞에 보이는 아무 버스에나 올라 낯선 동네의 풍경을 보고 있으면 여행하는 느낌이 들었다.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낯선 동네에 내려서 낯선 골목길을 거닐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기분이 좋았다. 다시 내가 사는 곳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조바심이 조금은 있었지만 낯설음이 주는 약간의 불안감은 이상하게도 묘한 쾌감과 맞닿아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세상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아서인지 어린 시절의 돌발적인 버스 여행 같은 여유를 다시 부리긴 쉽지 않다. 그렇게 작은 여유마저 잃어버린 나를 보며 여전히 철들지 않았지만 철든 척하며 살아가는 나를 발견한다. 약속이 있어 어디론가 향할 때면 스마트폰을 켜고 모바일 어플을 연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고 대중교통이라고 적힌 버튼을 누르면 내가 어느 정류장에서 몇 번 버스를 타서 어디에 내려야 목적지에 도착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신박한 세상이 되었다. 목적지만 안다면 예전처럼 헤매지 않아도 되는 세상인 것이다. 세상 사는 일도 어플에 입력하는 것처럼 출발지와 목적지가 정확하다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다. 인생이라는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여기서 내려서 걸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갈아타야 맞게 가는 것인지 내 인생은 늘 불분명했다. 때론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이 너무 좋아서 혹은 피곤해 지쳐 졸다가 그만 내려야 할 목적지를 지나쳐버린 경우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보니 삶의 대부분을 목적지가 아닌 어디론가 향하는 길 위에서 헤매었다. 어릴 때는 그런 나를 어른들이 똑똑하지만 산만한 아이라고 불렀으며 어른이 된 지금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철없는 어른이라고 불린다. 난 아직도 내 목적지가 어딘지 모른다. 여전히 어디서 내려야 할지 모르겠고 또 어디서 내려서 무엇으로 갈아타야 도착 후에 이곳이 그토록 내가 헤매며 오려고 애썼던 곳이라고 여기며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게 될지 아직까지도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쩌면 난 어린 시절 그때 그 버스 여행처럼 목적지를 알 수 없는 버스를 타고 계속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목적지 없이 어디론가 향해 가는 나를 당사자인 나보다 더 불안한 눈으로 바라본다. 어디로 가려는 거니? 너의 목적지는 어디니? 라는 질문을 쉼없이 내게 쏟아낼 때면 나는 빙긋 웃으며 대답한다. 이 버스에 올라타고 나서 조금 후에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버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서둘러 급히 내리고 싶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지금 이곳 풍경도 그리 나쁘지 않거든. 올라가는 길에서는 보지 못한 행복, 내려가면서는 보았네. 최근엔 비교적 소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내 삶은 사실 소박한 것과는 거리가 좀 있었다. 어려서부터 유복한 집에서 자라다 보니 물질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게 별로 없었고 성인이 되어서는 소가 뒷걸음질 치다 쥐를 잡은 것처럼 행운마저도 거머쥐었다. 30이 되기 전에 만화가로서 운 좋게 세상으로부터 허명을 얻으며 그로 인해 전혀 예기치 않은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사람들은 운 좋은 녀석이 흔해 빠진 성공담을 늘어놓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나는 똥을 밟은 것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어르신들의 경험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내려오는 인생의 3대 악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초년 대박, 두 번째는 중년 상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노년 빈곤이다. 이 글을 보면서 초년 대박이 좋지 왜 나빠? 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처럼 어리석은 이에게 초년 대박은 인생의 악재가 분명했다. 승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고 패자에게는 진정한 친구만 남는다란 말처럼 내가 잘 나가던 시절에는 주변에 많은 친구들로 넘쳐났다. 잘 알지도 못하는 그들과 어울려 매일매일을 자축했고 파티가 끝났을 때는 넘쳐나던 술통은 텅 비어 있었고 그 많던 친구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서서히 인생의 내리막을 걷다가 기어코 아내로부터 최고의 통첩이 떨어졌다. 그동안 내가 쥐고 있던 가게의 경제권을 본인이 주겠다는 선언과 동시에 어리석은 내게는 소정의 용돈만을 주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가혹했으나 당연한 처사였다. 지갑이 얇아진 나는 우울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들킬까봐 창피해서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 그런 날들이 길어지다 답답한 마음이 최고조에 이른 날 나는 우울을 안주 삼아 홀로 소주를 들이켰다. 그렇게 3병쯤 마시고 막 천국의 입구쯤에 이르렀을 때 친한 후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형 뭐해? 어디야? 누구랑 있어? 한꺼번에 3가지 질문을 속사포처럼 던지는 후배에게 난 휘청대며 대답했다. 나 지금 천국 입구쯤 와 있어. 내 말에 전화기 너머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형, 여기 형이 소개해준 친구들이 4명 다 모여 있어. 이리 와서 함께 천국에 가자. 함께 천국에 가자는 말에 이끌려 그들이 있는 술자리로 달려갔고 자리에 앉자마자 이미 취해서 가자미처럼 변해버린 눈으로 술자리를 훑어봤다. 모여있는 4명은 서로 모르던 사이였는데 오직 나이가 같다는 이유로 내가 서로를 소개해줘 친해진 후배들이었다. 그중 한 녀석이 내게 말했다. 형 덕분에 우리 넷 이렇게 좋은 사이가 되었어. 오늘은 우리가 고마운 마음으로 술을 살 테니 마음껏 마셔 형. 나는 그 말에 두 손을 앞으로 쭉 뻗어 좌우로 흔들며 말했다. 안 되지 안 되지. 술만 사면 안 되지. 소개비로 5만 원씩 내놔. 어처구 없는데 요구해도 그날 후배들은 기분이 좋았는지 당황하거나 싫은 기색 없이 각자 지갑에서 5만 원씩을 꺼내 20만 원을 걷어서 내게 주었다. 술에 취한 나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 돈을 받아 아무렇게나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고 그 후로도 한참 동안 술을 더 마시다 나는 결국 그날 천국에 갔다. 다음 날 숙취로 늦잠을 잔 나는 출판사 미팅에 늦을까봐 대충 씻고 급한 마음에 어제 입었던 옷을 다시 꺼내 입었다. 옷을 입던 중 바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가 만져져서 꺼내보니 5만 원권 4장이었다. 없던 돈이 생겨 기뻤지만 어떤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 꽤나 당혹스러웠다. 약속 장소로 향하면서 기억을 차근차근 더듬어 보니 어제의 상황들이 조금씩 기억이 났고 돈의 출처를 알게 됨과 동시에 후회가 밀려왔다. 어젯밤 그들의 표정을 떠올려 보면 내가 10만 원을 요구했어도 순순히 내줬을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내게는 40만 원이 들려있을 텐데 라는 후회 말이다. 얇은 지갑이 조금 두툼해지니 행복해졌다. 돈을 많이 벌고 돈의 가치도 모른 채 막 쓸 때는 알지 못하던 기쁨이었다. 용돈을 받아 늘 쪼들리는 요즘이지만 돈이 많아 흥청망청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 나는 지금 내려가는 길에서 소박한 삶이 주는 행복감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조금씩이지만 그렇게 내 소박한 삶에 대한 노하우가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 그날은 어느 노시인의 시 한 줄이 생각나는 날이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그가 정상에 오르지 않은 이유. 산악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황금 피켈상의 한국인 첫 수상자 김창호 대장의 인터뷰가 실린 신문 기사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다. 기사에 있는 소개글을 읽다 보니 그는 난가 파르바트를 시작으로 로체, 미나슬루, 칸첸중가, 안나푸르나 일봉, 에베레스트 등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무산소로 등정한 철인이었다. 7,500m 이상 지역은 산소가 해수면의 절반밖에 안 되고 기온이 영하 30도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 산악인들조차 죽음의 지대라고 부른다. 내가 코스타리카로 여행을 갔을 당시 여행 내내 이유 없이 피곤하고 어떤 날은 잘 흘리지 않는 코피까지 쏟아 당혹스러웠다. 이유를 알고 보니 코스타리카 지역이 해발 1200m 정도로 고지대인지라 저지대에 위치한 한국에서 살다가 여행 온 나 같은 저질 체력의 사람들이 종종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더랬다. 나는 고작 1200m에서 코피까지 쏟고 난리 부르스인데 김창우 대장은 8000m급 거봉들을 산소통도 없이 14좌나 올랐다니 엄지척을 안 할 수가 없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와 내가 동갑내기란 것이다. 각설하고 그의 인터뷰 기사에는 나와 다르다 혹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한 내용이 있었다. 그는 강가푸르나 서봉 정상에 오를 수 있었지만 일부러 안 올랐다고 한다. 그 말이 내게는 내가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과 별반 다르게 들리지 않았다.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 같은 맥락의 허접한 허세라고 여긴 것이다. 남은 그의 인터뷰 기사를 다 읽기 전까지는 분명 그랬다. 일부러 안 오르다니요? 나와 비슷한 생각이서인지 기자는 바로 반문했다. 완만한 능선 100m 정도만 올라가면 정상이었는데 그냥 왔어요. 나 포함 동료 셋이서 산을 올랐는데 막내 정용이의 컨디션이 나빴거든요. 개척한 루트가 난이도가 높다 보니 체력 소모가 컸어요. 그럼 2명만 잠깐 올라갔다 오면 되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생각을 한 기자가 재차 질문을 던졌다. 3명이 함께 새로운 루트를 개척했는데 막내 없이 산 정상에 잠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요? 난 김창우 대장의 답을 들으며 소위 우아떤다라고 생각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산을 올랐는데 그 와중에 한 명의 컨디션이 나빠 정상에 함께 오르기 힘들다면 당연히 나머지 2명이라도 정상을 밟고 와야지 무슨 소리라는 거야? 거기까지 그 고생을 하며 갔는데 정상을 100m 남기고 돌아와?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를 힐난하며 그의 말은 전부 멋지게 보이기 위한 포장이고 끝끝내 정상에 오르지 못한 자의 핑계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인터뷰 말미에 그가 한 의미심장한 말은 나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정상에 있는 순간은 짧지만 내려와서 같이 살아야 할 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맞다. 우리는 찰나의 짧은 영광을 위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잃고 사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왔다. 긴 시간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비로소 조금씩 알게 된다. 사는 내내 시험을 피할 수 없다면 어느 날 친구가 머리를 빡빡 밀고 내 앞에 나타났다. 평소에 찰랑거리는 자신의 머릿결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여기던 친구라 깜짝 놀라서 이유를 물었더니 평생 동안 시험을 치르며 살아야만 하는 삶이 싫어 머리를 밀고 스님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나는 몇 번이나 말렸지만 그의 뜻은 견고했고 결국 친구는 번잡한 속세를 떠나 절로 들어가 버렸다. 스님이 되기 위해 떠난 친구가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가 궁금할 무렵 그는 머리카락이 조금씩 돋아나 밤톨 같은 머리를 하고 내 앞에 나타났다. 떠날 때의 굳은 의지와는 달리 승복도 입지 않고 떠나던 날의 줄무늬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말이다.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을 것처럼 떠나더니
왜 금세 다시 속세로 내려왔느냐는 내 질문에 친구는 울상을 지으며 대답했다. 스님이 되려면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스님도 내가 그렇게 지긋지긋해하던 시험을 보고 통과해야만 가능하더라고. 친구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나도 머리를 깎고 속세와 인연을 끊기만 하면 스님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심지어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 꽤나 많았다. 본 시험을 보기에 앞서 승려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지어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었고, 자신이 산 사람이 되려고 온 건지 아니면 스님이 되려고 온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나무를 많이 해와야 했다고 한다. 그 밖에도 온갖 허드렛 일들을 도맡아 해야 함은 물론이고 사찰 생활에 필요한 기본 의식과 그에 따르는 송경을 익히며 인내심도 길러야 했다고 한다. 그렇게 스님이 될 만한 자질이 있는지를 살핀 다음에는 정식으로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만 스님이 될 수 있는데 목탁 두드리는 것부터 불경 외우기 등등 꽤나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고 내게 투덜거리며 그간의 일들을 설명해 주었다. 시험을 볼 때마다 100점을 받는 사람 외에는 시험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좋거나 싫거나와 상관없이 사는 내내 시험을 본다. 좋은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시험을 본다. 회사에 들어가서도 지긋지긋한 시험은 끝나지 않는다. 승진하기 위해 잠을 줄여 영어 학원에 다니며 토익 시험을 보고 죽는 날마저도 자신이 천당에 가기 합당한 사람인지 시험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토록 속세를 떠난 일마저도 시험을 봐야 하는 삶이라면 시험을 포기하고 백지 답안지를 제출하기보다 조금 버거워도 성실히 임하는 편이 한결 낫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것이 나으니까 말이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수 없어 비록 스님은 못 되어도 여전히 살아가는 중이니까 말이다. 더 좋은 사람을 찾아 헤매는 너에게 내가 모범적이지 못한 결혼 생활을 보여서인지 유독 내 주변에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꽤 나이 들어서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 참 많다. 혼자서라도 잘 살면 그만이겠지만 그들은 행복하지 않은 표정으로 노상 외롭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렇게 외로우면 결혼하지 왜 혼자 청승맞게 지내느냐고 물으면 어릴 때는 몇 번 결혼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몇 번의 기회를 그냥 흘려보냈거나 혹은 괜찮다고 생각한 상대를 어물쩍대다가 놓치고 나니까 이제는 좀처럼 연애할 기회조차 생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나이가 들수록 그러한 상황이 더 심화된다고들 하는데 옆에서 지켜본 나로서는 그들의 말이 쉽게 납득이 되질 않고 오히려 결혼 못한 것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는 변명으로만 들렸다. 물론 그들의 말처럼 다시금 연애할 기회가 오지 않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늘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도 다른 곳만을 바라보거나 누군가가 좋은 일을 추천하며 진심으로 사귀어 보라고 해도 정작 입으로만 외롭다고 할 뿐 시큰둥한 반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이유를 물어보면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라는 답을 한다. 그 답은 마치 옥수수 밭을 가로질러 뛰어가며 가장 큰 옥수수를 따서 나와야 하는 아주 어려운 미션과도 같다.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겠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가히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 단 그 옥수수 밭에서 옥수수를 딸 때는 간단하지만 어려운 두 가지 규칙이 있다. 첫 번째는 앞으로 가는 것만 가능하며 다시 뒤돌아갈 수는 없다이고 두 번째는 밭을 나오기 전에 옥수수는 딱 한 번만 딸 수 있다이다. 큰 욕심이 없는 사람은 옥수수 밭을 가로질러 가다 자신이 원하는 크기의 옥수수를 발견하면 별 고민 없이 그것을 따서 밖으로 나온다. 그렇게만 하면 그것으로 미션 달성이다.
하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발견한 큰 옥수수 앞에서 고민한다. 이 옥수수보다 더 큰 옥수수를 발견하면 어쩌지? 라고. 결국 고민 끝에 처음 발견한 큰 옥수수를 따지 않고 지나쳐 달려간다. 그 후 더 큰 옥수수를 찾으면 봐, 내가 생각한 대로 아까보다 더 큰 옥수수가 있잖아. 그럼 어쩌면 이것보다 더 큰 옥수수가 있을지도 몰라 하면서 두 번째 옥수수도 따지 않고 지나친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큰 옥수수를 찾아도 더 가면 지금보다 더 큰 옥수수가 나올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며 또 지나치게 되고, 그렇게 욕심부리는 사이에 해는 뉘엿뉘엿 기울어 사방이 어두컴컴해진다. 그래서 옥수수밭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는 맨 처음 발견한 옥수수보다 더 작은 옥수수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더 좋은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나쁘거나 이상한 행동은 아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과 인생을 함께할 좋은 사람을 찾는다. 단지 내가 그들에게 아쉬운 건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만큼 과연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묻고 싶다. 좋은 사람에 대한 기준은 모두 다르겠지만 내 기준으로 좋은 사람은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당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된다면 그렇게 찾아도 없다던 그 좋은 사람이 꼭 당신 앞에 나타나 줄 거라고 믿는다.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꼰대의 뜻을 찾아서 살펴보면 늙은이를 이르는 말 혹은 학생들의 은어로 선생님을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남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을 속된 말로 꼰대질이라고 한다. 누군가를 딱히 가르친 경험이 일천한데도 어느덧 선생님이란 호칭으로 불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나이가 돼버렸고, 어리고 젊은 친구들의 눈으로 보자면 어쩔 수 없는 늘다리가 되어버렸다. 싫고 좋고를 떠나서 이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순리라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렇게 늙어버린 나에게도 불띠붉은 뜨거운 피를 심장으로 펌프질하기 위해 내 푸른 정맥이 바다에서 갓 잡은 물고기처럼 펄떡거리며 요동치던 젊은 날이 분명히 있었다. 그때는 내 젊은 날이 영원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지나고 나니 그 시간은 찰나에 불과했다. 물론 나는 그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 작은 성공도 거두었지만 앞만 보고 달리다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경험하지 않아도 될 법한 많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그래서 오래전의 나처럼 경험 부족으로 실수와 실패를 겪으며 좌절하는 젊은 친구들을 보고 있노라면 도저히 남의 일 같지가 않다. 그들이 얼마나 힘겨운지 또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그런 친구들에게 내 젊은 날의 경험이 도움이 될까 싶어 조심스럽게 조언이라도 건네려 하면 우스개 이야기처럼 빈정거리며 말한다. 충고랍시고 꼰대질을 할 거면 대신 돈을 달라고. 세상의 모든 충고가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나도 잘 안다. 하지만 살면서 내게 도움이 되었던 조언과 충고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었다. 싱거운 음식에 소금을 조금 톡톡, 너무 짠 찌개에는 잘 우려낸 육수를 조금 부어주는 것처럼 좋은 충고와 조언은 세상의 여러 난관들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 친구에게 조언을 건네는 것마저 꼰대질이라고 손가락질한다면 비겁하게 물러나는 대신 난 기꺼이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 각오가 되어 있다. 솔직히 어느 누가 꼰대라는 말을 좋아하겠는가. 하지만 너희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줘서 미안하다라는 대책 없고 무의미한 말을 하느니 난 기꺼이 꼰대라는 말을 들으며 조언할 것이다. 대부분의 늙은 사람들에게는 젊은 친구들에게 필요한 인생의 간을 맞춰줄 소금과 잘 우려낸 육수가 있다는 것을 그대들이 알았으면 한다. 오랜 삶을 통해 우려낸 진한 육수와
약간의 양념.